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본 동부협의회 청년자문위원 워크숍의 사회를 맡은 남일호 간사입니다. 오늘은 워크숍은 동부협의회 자문위원 및 제1한국인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한반도의 상황을 이해하고 남북이 휴전한 지 6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종전선언이 필요하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연을 통하여 알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부협의회 평화통일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 시간입니다. 화면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제20기 일본 동부협의회 김상열 협의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부협의회장 김상열입니다. 민주평통 일본 동부협의회 자문위원 여러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김광일 일본 지역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새해 전파력이 더욱 높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상황을 종식하고 대면으로 하는 행사가 늘어나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최근 매스컴 등에서 종전선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전선언은 왜 필요한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아가 종전선언과 평화학적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공부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평화학적 겸 용기 있는 평화운동가 이재봉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재봉 교수님은 분단체제의 아픔을 이론적으로만 피력하지 않고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이론과 행동을 실천하여 온 평화운동가이며 학자이십니다.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종전선언에 대하여 가족과 지인은 물론 일본인들에게 그 당위성과 정당한 실체를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민주평통회 자문위원으로서 해야 하는
공공애교의 역할이며 소임입니다. 존경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조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시대와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바르게 인식하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고 무한한 역사적 책임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1945년 분단 이후 약 45년 동안 지속된 군부 독재 시대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인 근현대사를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에서부터 한반도 분단 배경과 분단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에 이르기까지 의당 알아야 할 역사를 우리는 바르게 교육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우리는 시대와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주변 4대 강국과 세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세계의 흐름과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상황과 흐름을 예견하고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여 일제강점의 치욕을 맞았으며 우리의 강토가 외세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단되는 아픈 역사가 원인이 되어 결국 동족 산잔의 6.25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단순한 명예로만 여기지 말고 투철한 민족의식과 바른 역사의식을 갖춘 리더가 됩시다. 이를 위해 앞으로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를 늘려가고자 합니다. 자문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문위원회에 한반도 평화를 소망하는 많은 민주시민들도 참가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경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이석현 수석 부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한국에서 보내주신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상열 회장님을 비롯해서 일본 동부 지역의 자문위원 여러분들 새해 큰 복 받으십시오. 제가 일본에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일 간의 관계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감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우리들은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자꾸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비난하기에 앞서서 공통점도 찾아야 되고 또 칭찬해 줄 말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큰 복 받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연말에 꿈을 꿨는데 큰 호랑이가 산에서 숲에서 나오는 꿈을 꿨어요. 저희 꿈과 여러분들의 바람이 잘 결합이 돼 가지고 새해에는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민주평통 자문회의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는 일마다 잘 이루시고 경사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한반도에 무엇보다도 저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의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종전선언이 뭡니까? 지금 전쟁 끝난 지가 6.25 전쟁 끝난 지가 70년이 다 됐는데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음을 세계에 선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북미 간 남북 간에 비핵화 협상도 이루어지고 평화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그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 하면은 이거 미군 철수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미군 철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군은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중국, 러시아 등
관련지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종전선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종전선언이 잘 돼야 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조금 그 난관에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노력해서 그런 난관들을 돌파하고 평화의 정신으로 그런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민주평통에 앞장서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 동포들을 또 이해시키고 또 그 나라 정부 의회와 또 대화하면서 세계적인 여론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0월에 미국 갔을 적에 그때 하원 의원도 6분 만나고 또 국무부도 가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은 또 저희들에게 호의적인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 같은 분은 한반도 평화법안 HR 3446 법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표 발의해가지고 지금 35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여 명 하원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서한을 한반도에 종전선언이 필요합니다라는 편지를 써서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또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뉴욕의 한 집회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 사인해야 된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가를 미국인들에게도 인식시키는 그런 말씀을 또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은 미국 국무성의 입장도 좀 신중하고 또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길을 찾아서 평화로 가는 길을 개척해 나가야만 됩니다. 생각해보면 금년이 7.4 공동성명 50주년입니다. 대화가 없던 시기에 남북 간에 공동으로 성명을 냈던 그 정신, 그리고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남북 간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셔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6.15 선언을 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10월 4일에 또 평양에 가서 14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평화의 여정 속에서 그러한 과거의 궤적을 이어받아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을 하시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한 해 동안에. 그리고 북미 간에 싱가포르에서 또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평화회를 문재인 대통령이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때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 가을과 겨울만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고 말할 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평화길을 찾아서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그런 그때의 참 우리의 노력을 기억해서 다시 노력을 해서 이런 지금 삭막한 상황에서도 평화의 싹을 틔우고 또 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위해서 특히 우리 민주평통이 평화통일자문회의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나라에서 동포들을 또 잘 이해시키고 그리고 또 정부와 의회분들을 잘 설득을 해가면서 한반도의 평화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해 동안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새해 인사말과 또 여러분 세미나에 붙이는 말씀을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운수 대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일본 동부협의회 강연회를 위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이석현 수석 부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종전선언 왜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이재봉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이재봉 교수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봉 교수님께서는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신 뒤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를, 하와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1996년부터 원광대학교 교수를 지내시고 지금은 동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 남이랑 북이랑 더불어 살기 위한 통일운동의 대표이시며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통일 경제포럼의 공동대표, 함석헌 학회 회장, 통일맞이 이사,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두 눈으로 보는 북한, 이재봉의 법정 증언, 문학과 예술 등의 반미 등을 저술하시고 많은 편서와 역서 등 집필 활동과 통일과 평화 등의 강연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이상 교수님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강연 중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대화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재봉 교수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재봉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3, 4년 전에 도쿄에 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나 뵀던 분들 또 다시 뵙게 되어 또 반갑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 종전에 관한 겁니다. 아까 김상렬 의장님이나 또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전쟁을 끝낸다는 거죠. 요거를 이야기하려면은 먼저 한반도 전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게 좋겠지요. 흔히 선생님들께서 아마 고국에 계실 때는 뭐 6.25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선생님 일본에 건너가신 시기가 저마다 다르겠지만요. 요즘은 한국 전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요. 근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까 김상렬 의장님께서 우리가 1945년 분단돼 가지고 지금 70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77년이죠. 전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950년이에요. 분단은 1945년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는 이제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은 한국이 언제 왜 분단됐느냐고 하면은 한반도가 전쟁 때문에 분단됐다고 해요. 선생님들도 아마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반도는 전쟁 때문에 분단됐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1945년 분단이 됐고 1950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때문에 분단됐다? 아니잖아요. 분단이 됐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분단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합치려고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통일의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려고 한 건 참 잘못이죠. 이제 수단 방법이 잘못됐지만은 통일을 위한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단됐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지 전쟁 때문에 분단됐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분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못하고 오히려 분단이 더 굳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한자어로 한다면은 분단이 고착되고 심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하도 많은 사람들이 분단 때문에, 전쟁 때문에 분단됐다고 하니까 제가 제3, 제4 강조하는데 전쟁 때문에 분단된 게 아니라 분단됐었기 때문에 통일하려고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전쟁 때문에 분단이 고착되고 심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다 이겁니다. 전쟁의 성격, 명칭을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이 이름에는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한국에 계실 때 또는 뭐 오래전부터 뭐 일본에 계셨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6.25 전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써 오셨을 테고요. 이건 뭘 뜻합니까?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 날짜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전쟁을 누가 시작했는가 이거를 따지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 전쟁에 관한 역사를 공부하면서 연도뿐만 아니라 월, 일, 시, 요일까지 외웠어요. 우리는 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북한 공산괴뢰군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왔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누가 시작했는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잊지 말자 6.25 이걸 외쳤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 명칭도 6.25 동란 또는 6.25 전쟁이 된 거지요. 북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짜를 강조하는데 북쪽에서는 전쟁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의 남쪽에 미제국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어서 완전히 지금 해방이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제국주의자를 물리치고 남조선을 해방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적화통일, 그래서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 남북 사이에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남북에서 시작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미국이 들어오고 중국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이 들어온 미국은 뭐라고 했느냐? 이것을 코리안 워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번역해가지고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전쟁 이름에 장소를 붙여요. 베트남 전쟁, 좀 이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라크 전쟁, 전쟁 행위자는 없어요. 다 미국이 침략해 들어가서 일으킨 전쟁 아니에요.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걸. 근데 전부 다 그 장소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참전, 여기 얼마 전에 고국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이 전쟁을 좀 뭐 성격을 왜곡했다 이래가지고요. 중국에서는 이것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합니다. 항미, 제가 한자 표기해 놨죠. 미국에 대항해가지고 원조, 여기서 이 조자는 조선, 북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도와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미있어요. 우리 남한은 전쟁이 시작된 날짜를 이름에 붙이고 미국은 전쟁이 일어난 장소를 이름에 붙이고 북한과 중국은 전쟁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미국, 중국
주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 참전 배경도 간단하게 공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이 들어왔죠? 미국 왜 들어왔을까요? 우리 남한이 이뻐서가 아니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공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자신의 안보를 위한 거예요. 남한과 일본이 공산화되면은 미국의 방어선이 뚫린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 들어왔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죠. 중국은 왜 들어왔어요?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죠.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한하고 미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10,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하고 중국은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으로 약 1,400km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남한의 안보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하고 북한의 안보가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되죠. 미국 입장에서는 10,000km 이상 떨어진 남한이 중요하다고 들어왔어요. 그럼 중국은 오죽하겠어요? 1,400km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의 안보가 위험에 빠졌다. 안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참전해 가지고 정전협정이 이루어지자마자 한미 동맹이 맺어집니다. 소위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요. 그리고 흔히 우리는 이거를 혈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맹도 보통 동맹이 아니고 피를 같이 흘린 동맹이다. 그래서 혈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만큼 한국과 미국은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하고 중국은요? 조중 더 가깝죠.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한국하고 미국은 전쟁이 끝나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끝난 게 아닙니다만 전쟁을 통해서 혈맹이 맺어진 거예요. 북한 또는 조선하고 중국은 전쟁 이전부터 혈맹이 맺어진 겁니다. 뭐예요? 중국 공산당하고 조선 공산당하고 손잡고 저기 일본에 맞서 싸우고 또 지금 이제 대만으로 쫓겨가 버린 그 국민당 중국 거기 같이 싸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그냥 당연히 혈맹으로 생각하면서 중국은 왜 자꾸 북한에 뭐 개입하는가, 북한을 도와주는가 이렇게 의문이 생겨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미보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훨씬 가깝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요.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수석 부의장님께서 한국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끝났다고는 하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휴전, 정전이에요. 그게 1953년 7월이었습니다. 휴전이라면은 전쟁을 쉰다는 뜻이죠. 정전이라는 말은 전쟁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0년부터 53년까지 불을 뿜는 열전이 전개되다가 그때부터 53년부터 전쟁을 쉬거나 멈추고 있어요. 이 자체가 얼마나 비정상입니까?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1시간 정도 일을 하거나 공부하고 5분이나 10분 정도 쉬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 뭐예요, 이게? 3분간 싸우고 53년부터 지금까지 69년인가요? 69년 동안 쉬거나 멈추고 있어요. 끝내질 않고.
아니면 다시 뭐 공부한다든지 일하든지 하지 않고, 그러니까 3분 공부하고 69분 쉬거나 놀고 있다. 얼마나 비정상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부분적으로는 끝났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전쟁의 큰 당사자가 4개잖아요.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물론 이제 뭐 유엔 16개 나라도 있고 뭐 소련도 뭐 뒤에서 지원하고 뭐 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크게 싸운 나라가 4개란 말이에요. 이 4개 나라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적대 관계를 풀고 수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과 중국이에요.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가장 격렬하게 싸웠잖아요. 그런데 79년 수교합니다. 국교 정상화한단 말이에요. 수교한다는 것은 종전하고 평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79년이에요. 91년 남한하고 북한하고 공식적으로 종전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기본 합의서를 맺었습니다. 적대 관계를 끊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서로가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때 유엔에 동시 가입했잖아요. 그게 199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실질적으로 종전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하고 중국 92년에 수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중공 오랑캐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92년 수교했다는 거.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북한하고 미국만 남은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도 표시 0000 해놨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저마다 전쟁 끝내고 수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과 북한만 남았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제가 제2의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베트남 전쟁은 제2의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베트남 전쟁 가장 큰 당사자는 베트남하고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을 가장 크게 지원한 나라가 우리 남한이에요. 온 세계가 베트남전 반대하는데 우리 남한 엄청나게 군대 보냈잖아요. 인구 비례로 하면은 미국보다 더 많이 우리가 보냈어요. 병력수, 인구 비례 병력수로 한다면. 그 다음에 북베트남을 가장 크게 도와준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김일성이 바로 그랬어요. 남쪽 베트남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 하수인들 다 불러가지고 참전하는데 북베트남은 우리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 아무도 안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북조선이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돕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제2의 한국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베트남 전쟁 하면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과 베트남 전쟁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크게 베트남 전쟁을 말하면 이미 1940년대부터 시작된 베트남 독립전쟁, 프랑스에 대해서 일본도 이제 베트남 뭐 침략해서 지배했었습니다만 그래서 1차 베트남 전쟁은 항불 전쟁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 대해서 대항했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 전쟁이 끝나고 54년, 73년에 두 나라가 수교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안 돼서 수교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미국의 베트남 전쟁, 미국이 베트남을 침략해가지고 일어난 전쟁 아니에요? 1964년부터 10년간이에요. 73년까지니까. 근데 그 당사자가 남베트남, 북베트남, 미국, 우리 남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남한하고 베트남하고 수교한 게 92년입니다. 그러니까 73년 전쟁이 끝나고 19년 만에 20년이 안 돼서 수교했어요. 미국이 이제 조금 늦어요. 95년입니다.
그래도 73년부터 22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 한국 전쟁보다 훨씬 큰 그리고 오래 지속된 베트남 전쟁도 20년 정도 되니까 다 수교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한국 전쟁은 아니다. 여기서 조금 여기가 딱딱해집니다만은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이론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T 더하기 40, T 플러스 4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T는 트라우마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어떤 그 충격, 상흔, 이거를 영어로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상처나 후유증, 또 이런 전쟁을 통한 원한, 적대감, 이런 것이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아무리 커도 한 세대가 지나면은 풀린다, 이거 해소된다 이겁니다. 근데 한 세대가 30년인데 아무리 길게 잡아봐도 한 세대에서 한 10년 정도면은 다 끝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끔찍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그 충격이 크다고 하더라도 3, 40년이면은 해소가 된다 이런 건데,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북한하고 미국은 그걸 아직 못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예외라고 한 겁니다. 참고로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반미주의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통령도 한 말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고요.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국가입니다. 미국처럼 전쟁 많이 하고, 미국처럼 전쟁 잘하는 나라 없고, 미국처럼 전쟁 좋아하는 나라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독립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서부 개척으로 미화하죠. 전쟁을 통해서 초강대국이 됐어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이 1776년에 있었는데 독립선언 이전 1775년부터 작년 2021년까지 246년 동안에 딱 20년 빼고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도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전쟁사 240년 가운데서 미국 최초로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베트남 전쟁이 그랬고요. 그러니까 1950년대 한국전쟁과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미국이 이기지 못한 전쟁이라 이거예요. 북한과 관련이 되죠, 둘 다. 여러분아, 선생님들 다 기억하실 텐데 1968년 1월에 미국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원산항 앞바다에서 북한군에 납포됩니다. 미국 군인들 한 7, 80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억류돼 있다가 1월에 억류돼 있다가 12월에 풀려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배는 아직까지 대동강가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상처겠어요. 수치이고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런 게 북한하고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한테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저렇게 북한처럼 미국에 완강하게 대들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과 북한은 이렇게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거. 근데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이거예요. 물론 남북미 사이에 종전,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온 것은 1970년대부터입니다. 북한이 먼저 시작했어요. 1970년대부터. 전쟁 빨리 끝내자고 했습니다. 평화협정 맺자고 했습니다. 미국과 남한이 거부했어요.
당분간 정전협정을 고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당분간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반세기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뭐 쭉 역사가 이제 뭐 놔두고 최근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우리 종전선언 얘기했죠. 처음 아니었어요. 해마다 그랬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지금 우리가 민주평통 이제 강의인데요. 민주평통 아까 수석 부의장 나왔습니다만 민주평통 의장님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이 민주평통 의장 겸 대통령이 3년 연속 유엔 총회에 가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 핵무기 때문에 종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주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은 1970년대부터 종전평화협정을 제안해 왔어요. 미국과 남한은 반대했고. 그래서 좀 속된 말로 아주 호전적이라는 북한은 70년대부터 전쟁을 끝내자고 하는데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또 평화적이라는 미국과 남한은 전쟁 끝내는 걸 반대해 왔다. 정전협정을 당분간 지키자고 하면서. 그런데 그 당분간이 10년, 20년에서 지금 50년까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1970년대, 80년대 그때는 북한 핵무기 없었습니다. 거꾸로 우리 남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오키나와에, 우리 남한에서는 뭐 각처에 미국 핵무기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남한에는 1958년부터 핵무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남한 땅에는 1958년부터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핵무기가 무수하게 있었어요. 수백 수천 개가. 북한에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왜 종전선언 안 했어요? 왜 평화협정 안 맺었어요? 북한은 핵무기 없고 우리 남한은 핵무기 가지고 있을 때. 근데 지금 북한 핵무기 때문에 전쟁 못 끝낸다.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북한 그때 핵무기 개발 시작 전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핵무기는 안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받고 있어요.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자기 동맹국들한테 핵무기를 갖지 않은 동맹국들한테 핵무기로 보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자체 핵무기를 갖지 않는 일본이나 우리 남한이 다른 나라로부터 핵무기로 공격을 받으면은 미국이 핵무기로 그걸 보복해 준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핵우산입니다. 그러니까 핵우산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공격용 핵무기는 안 가지고 있지만 방어용 핵무기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은 91년부터 이제 자체 미국, 우리 한반도 땅에서 이제 미국 나가서 미국 핵무기 나갔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에. 하지만 아직도 미국의 핵우산을 받고 있다.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 핵우산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체 핵무기를 이제 개발한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저렇게 완강하게 한사코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주한미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주한미군 성격이 바뀌었어요.
냉전 시대,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과 대치하고 있을 때는 주한미군을 통해서 소련의 팽창을 견제하고 공산주의 확장을 억제하고 북한의 남침을 저지했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역할이 참 중요했죠. 그야말로 반공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소련이 망해버렸잖아요. 91년. 탈냉전 시대가 됐어요. 주한미군은 이제 성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소련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급속도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물론 북한의 남침을 막는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게 중국 견제지요. 만약에 북한의 남침을 막는 역할이 가장 크다면 이것도 잘못이에요. 미국 국방부 문서를 보면요.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주한미군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합니다.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이 주한미군의 목적이라면 통일된 뒤에는 왜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평택으로 이사를 갑니까? 주한미군이.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 기지 아니에요? 평택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만약에 중국 견제보다도 북한의 남침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이라면은 주한미군이 저쪽 동쪽의 철원에서부터 남쪽 강화도까지 서쪽 강화도까지 쫙 휴전선 밑으로 있어야죠. 근데 왜 서해안 평택으로 이사를 가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종전선언을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3년 동안 줄기차게 외쳐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주한미군이 철수될까 봐요. 물론 아까 우리 수석 부의장님이 종전선언하고 주한미군은 관계없다고 했지만은 관계없을 수가 없지요. 미국이 미국이 주한미군 여기 유지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법적인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1953년 휴전, 정전 직후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있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북한이 다시 남침할 수 있으니까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을 여기에 남겨놓고 한국 안보 지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북한하고 전쟁을 완전히 끝내버린다. 그럼 주한미군이 여기 남아있을 법적 명분이 약해져 버리는 거죠. 주한미군의 위상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반도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위상이 변해서 조금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한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최소한 30년 동안 패권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 끝나지 않는 한 미국은 절대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여기 주한미군을 남겨놔야 되고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오히려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계속 핵무기 개발도 해주고 소위 말하는 그 도발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북한 비핵화 미국 원치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지금 일본에 계시기 때문에 한 걸음 좀 밖에 나가 있습니다만은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을 말하는 거예요. 동맹은 군사 동맹입니다. 군사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공동의 적이 있다는 소리예요.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삼는 적이 있기 때문에 군사동맹이 맺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과거에는 공산주의 세력이죠. 소련이나 북한.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럼 누가 공동의 적입니까? 흔히 이제 북한하고 중국을 얘기해요. 예. 북한은 미국의 적입니다. 우리도 일부에서는 북한 주적이라고 하죠. 어느 대통령 후보도 지금 뭐 북한 주적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한테는 통일이 상대잖아요. 한편으로 주적이지만 다시 또 한편으로는 통일 상대다. 그다음 중국, 미국의 적 또는 경쟁자입니다. 우리한테는 더 이상 적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의 교역량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또는 한미 교역량 2배를 넘습니다. 이러한 중국을 우리가 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근거가 약해진 겁니다. 북한을 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적으로 삼으면 안 되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적으로 삼아요?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 무엇을 위한 거냐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종전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냥 가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연계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선생님들은 별로 이제 실감하지 못하시겠죠. 나라 바깥에 계시니까. 우리 한국 내부에서요. 요즘 코로나, 일본에서도 코로나 지원금 많이 받으시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 남한에서 그랬어요. 1차 지원금, 뭐 2차 지원금, 뭐 소상공인들한테만 줄 거냐, 또 뭐 모든 사람한테 줄 거냐, 뭐 70%만 줄 거냐, 이렇게 논란이 많았어요. 왜 그래요? 아니, 나라에 돈이 많으면은 70% 나눌 거 뭐 있으냐 다 줘버리면 되죠. 그 예산 아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에 우리 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됐는데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 그때도 얘기가 많았어요. 가난한 애들한테만 공짜로 주자. 이거는 국민의 권리니까 가난하든 부자든 우리가 의무교육시키면서 모든 학생들한테 다 줘야 된다. 이렇게 논란이 많았거든요. 왜 그래요? 돈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뭐 재난지원금이다. 학교 무상급식이다. 이런 이제 사회복지 비용 아니에요. 직접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결부된 거예요. 이런 데는 아주 민감해요. 왜냐하면 세금이 올라갈까 봐. 그래서 30%한테 주느냐, 70%한테 주느냐, 100%한테 주느냐 이렇게. 근데 이거 돈 얼마 안 돼요. 뭐 10만 원 주느냐, 20만 원 주느냐,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빵 하나 더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건데 이렇게 민감해요. 반대하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끊임없이 무기 개발하고 있어요. 미국한테서 첨단 무기 엄청나게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 1, 2번 경쟁하고 있어요. 1, 2등. 천문학적 경비가 들어가는데 아무도 왜 이렇게 군사비를 많이 쓰느냐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재난지원금, 무상급식에는 극도로 민감한데 수천억 원짜리, 몇 조짜리 무슨 뭐 폭격기다, 무슨 미사일이다 도입하는 데는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조차 몰라요. 왜 이래요? 전쟁 때문에 그러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끝내지 않는 한 남북 간의 군비 경쟁 한이 없겠죠. 북한 핵미사일 끊임없이 개발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우리 남한하고 북한 비교가 안 돼요. 남한이 북한보다 한 20, 30년 전부터 최소한 20, 30배 군사비를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은 북한 전체 GDP만큼 우리가 국방비를 써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 푼도 먹지 않고 입지 않고 100% GDP를 국방비로 쓰게 되면은 그게 우리 남한의 군사비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래식 군비 경쟁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경제력 격차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남한한테 맞설려면은 또는 주한미군한테 맞설려면은 비대칭 무기, 핵무기 미사일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전쟁을 끝내지 않는 한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개발 중단하겠어요? 그래서 종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도록 개발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죠. 참고로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극초음속,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 요즘 1월 들어가지고 북한이 4번이나 지금 미사일 쏘아 올렸잖아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래요. 요거 지금 여기에는 그 선생님들 가운데 이 군사 용어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 계시리라 생각해서 제가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자동차 몰 때 대략 고속도로에서 한 100km 안팎 내죠, 속도. 한국의 KTX, 일본의 신칸센, 고속철, 시속 한 300km 안팎 나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한국 나올 때 뭐 배로 오시는 분들 더러 계실지 모르겠지만 비행기 타고 오시죠? 그 민간 항공기가 보통 시속 한 700-800km 정도 나옵니다. 시속 700-800km. 근데 우리가 여기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했는데 음속이라는 게 있어요. 1초에 330m 날아가는 게 음속. 음속, 소리의 속도란 말이에요. Speed of sound, 음속. 이것을 시속으로 바꾸면은 대략 1시간에 한 1200km 정도 나옵니다. 이걸 이제 마하라고 불러요. 마하. 근데 이게 이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1마하가 넘어가면은 이것을 초음속이라고 합니다. 슈퍼소닉이라고 그래요. 이제 마하 1에서부터 한 5까지. 마하 1이 1200km고 마하 5면 6000km죠. 시속. 그러니까 민간 항공기가 한 시속 1000km 좀 안 되죠. 한 800km 안팎이면은 전투기는 한 2000km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마하 1, 2가 된단 말이에요. 제트기 같으면 마하 3, 4도 나오고 이제는 극초음속 제트기도 나온다 그래요. 미사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초음속이 마하 1에서 5다 그러면 한 1200에서 6000 사이. 그럼 이제 극초음속은 뭐냐? 초음속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속도를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게 이제 마하 6에서 한 10 정도입니다. 그럼 마하 10이라면 얼마 전에 북한에서 쐈다는 거. 마하 10이면은 시속 12,000km입니다. 시속 12,000km면은 1분에 얼마예요? 200km를 날아가는 거예요. 서울하고 평양 거리가 딱 200km예요. 그다음 우리 한반도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선생님들 우리 애국가 아까 애국가제장 생략했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달토로 무궁화 삼천리 나오잖아요. 삼천리 한반도가 삼천리 아니에요. 끝에서 끝까지. 삼천리면 1200km예요. 그러니까 북쪽 저 위쪽 끝에서 남쪽 가장 아래 끝까지가 1200km인데 그거 얼마예요? 저기 5, 6분이면 날아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 북쪽 저 끝에서 남쪽 끝까지 쏩니까? 휴전선 바로 위에서 그냥 서울 때리면 되는 거죠. 몇십 킬로예요. 미사일 필요 없어요. 그냥 장거리 대포만 쏘아대도 서울 불바다가 되죠. 극초음속 미사일 막을 수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래서 뭐 서울에서 평양까지 1분이면 날아온다는데 1분은 더 걸리겠죠. 왜냐하면 반드시 나는 이제 직선거리가 200km니까 위로 높이 솟았다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 한 뭐 1, 2분 걸리지 않겠어요? 그 어떻게 막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한 대통령 후보가 뭐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쏠라 그러면은 그냥 선제 타격해야 된다 그랬어요. 선제 타격, 영어로는 preemptive strike이라고 하는데 부시 아들 정부 때 이거를 정책으로 채택했어요. 얼마나 호전적이었어요. 이라크 들어가고 아프가니스탄 들어가고 뭐 하면서. 그리고 소위 테러 징후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테러를 당하면이 아니라 테러 징후가 보이면은 선제 타격하겠다 핵무기로. 근데 우리 남한의 지금 대통령 후보도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 징후가 보이면은, 그러니까 쏘아 올릴 징후가 보이면 그냥 먼저 타격해 버리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북한 미사일 기지가 딱 한 군데가 있고 미사일이 한 방이라면은 먼저 쏴버리고 없애버리면 그만이죠. 북한 미사일이 한두 개만 있어요? 미사일 기지가 한두 군데가 있어요? 이제는 기차 타고 가면서 막 이제 기차에서 쏘고도 하는데 잠수함에 싣고 다니기도 할 테고. 아니죠. 미사일 막을 수 없습니다. 쏜다면은. 막는 방법이 딱 있어요. 미사일 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종전이에요.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서 북한 미사일을 막겠다. 그건 방법 없지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장 쉽게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 전쟁 끝내가지고서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쏠 필요가 없고 더 멀리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끊임없이 경쟁하자는 건데 아무리 우리 군사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극초음속 미사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양쪽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멸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없앨 수 있도록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개발할 필요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쟁 때문에 분단된 게 아니라 분단이 됐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 끝낼 수 없다. 끝내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건 억지죠.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을 버리도록 폐기할 수 있도록 사용할 필요를 갖지 않도록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핵무기 전쟁 끝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왜 전쟁 끝내야 되냐? 선생님들은 뭐 별로 느끼시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들 친척, 친지, 아들, 조카, 손자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이 징병제. 국민의 의무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나이 20이 되면은 좋으나 싫으나 군대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20대에 공부하다 말고 직장 다니다 말고 연애하다 말고 2, 3년 군대 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왜 그래요? 국방의 의무 때문에. 그 국방의 의무가 왜 주어졌어요? 분단과 전쟁 때문에. 그 국방의 의무를 왜 없애지 못하고 있어요? 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전쟁을 끝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남북 사이에 무력 충돌이 몇 번 있었어요. 선생님들 잘 아실 텐데. 뭐 서해교전이라고 했죠.
몇십 명씩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했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게 있어요. 남북 무력 충돌 때문에 죽는 젊은이들보다도 자살이나 사고로 죽는 젊은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1년 평균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적성에 맞지 않는 아이들, 자기 성격에 맞지 않아서 군대 갖고 싶지 않다는 아이들,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 못 간다면 총 잡을 수 없다는 애들, 억지로 군대 갖다 데려다 놓으니까 가서 사고치고 자살하게 만들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제도를 우리가 지속해야 되냐고요. 전쟁 끝내면은 바꿀 수 있잖아요.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징병제를 고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즘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뭐 이제 선택적 모병제다, 뭐 점진적으로 모병제 가야 된다 이렇게 내놓고 있잖아요. 뭐 병사 월급 2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건 이제 모병제 가는 거죠. 그래서 모병제로 선뜻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요. 일본에도 자유민주주의 참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당, 자민당이 있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해온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뭐예요? 지구상에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예요. 지구상에 약 200개 국가가 있는데 200개 국가 전부 다 민주주의예요. 북한도 민주주의고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나라 이름에서부터. 근데 민주주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남한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민주주의예요. 인민의 평등을 우선시하는 인민민주주의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잖아요. 국가보안법으로. 왜요? 전쟁을 끝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못 끝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모순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종전선언, 종전, 평화협정으로 나가야 되느냐?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그냥 선언, 디클레어, 외치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라도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전쟁 끝나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법적으로 이걸 완전히 종결 지으려면은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되는데 지금 종전선언조차도 미국이 반대하고 우리 남한 안에서도 또 이제 이 극우 신문이나 또는 수구 정당 또 일부 대통령 후보까지 종전선언조차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협정은 너무 멀고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상징적으로 전쟁이라도 끝내자고 하는데 이거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 핵무기 때문에 못 끝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비핵화라는 말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남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합니다. 잘못됐어요. 남북 사이에 또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합의가 되어온 것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주한미군의 핵 위협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남한이나 혹시 주한미군에 가할 수 있는 핵 위협 이것도 없어지는 게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근데 우리 남쪽에서는, 남쪽 언론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안 써요. 왜곡입니다. 북한 비핵화라고만 해요. 잘못됐어요. 근데 아무튼 북한은 핵무기 포기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북한이 정말 핵무기 폐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이 되면은 북한이 핵무기 없앨 수 있을까? 이건 생각을 안 하고 하여튼 북한은 핵무기 포기 안 할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반문해요. 우리는 주한미군 내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한미군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면서 북한은 핵무기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주한미군을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된다면은 북한 핵무기 가져야 되겠죠. 북한이 핵무기 폐기하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 주한미군 내보낼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이유가 뭐예요? 주한미군 때문이잖아요. 주한미군이 북한에게 위협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 핵무기하고 주한미군이 연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 포기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되면은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고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면은, 그러니까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은 북한 핵무기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 얼마 전에 재밌게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주적은 전쟁이다. 남한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주적, 전쟁이 사라진다면 핵무기 가질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북한 비핵화 원치 않습니다. 왜? 거듭 말씀드려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남겨놔야 되고,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끊임없이 주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 거 은근히 반깁니다. 북한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주한미군이 여기 남아있을 근거가 약해지고 우리 남한한테 무기 팔기 어려워지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없어질 테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구멍이 뚫린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게, 만약에 남한에서나 미국에서나 북한의 핵무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럼 북한 핵무기 개발 중단해라.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미연합훈련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오래전에 제안한 소위 쌍중단입니다. 미국과 남한은 연합훈련 중단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 중단하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간다면은 멀리,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종전하고 평화협정도 맺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은 주한미군 내보낼 준비하고 북한 핵무기 폐기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치 않으니까 그럼 주한미군 여기 남아 있어라. 그 대신 북한한테 핵무기 폐기하라고 말하지 마라. 주한미군이 남아있는 한. 그 대신 개발은 중단하고 훈련 중단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건데 선생님들께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더 좋은 제안,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이 있는지요. 중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국가의 목표, 우리 남한의 목표는 평화 통일입니다. 경제 번영이에요. 그리고 사회 복지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잘 사는 겁니다. 근데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또는 안보를 위한 수단 방법의 하나가 주한미군이고 한미동맹입니다. 근데 우리 남쪽에서 소위 이
보수도 아니죠. 수구, 구구, 저렇게 하는 말이 뭐예요? 주한미군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표를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평화 통일은 목표고 주한미군은 수단인데 평화 통일이라는 목표보다 주한미군이라는 수단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끝내면 안 되고 평화협정 맺으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럼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종식이라는 평화협정이라는 목표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한미 동맹은 약화해야 됩니다. 미국과 등을 지자는 게 아니에요. 한미 동맹이라는 건 군사 동맹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교류, 협력 얼마든지 해야죠. 다른 나라처럼. 그러니까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분야 협력은 강화하되 군사 동맹은 차츰차츰 약화해 나가야죠.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균형을 좀 잡아야 됩니다. 중국이 1978년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해가지고 무서운 속도로 경제 성장했잖아요. 2010년 일본을 앞질렀어요. 일본에서 얼마나 충격이 컸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GDP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을 앞서기도 했고 미국에 뒤지기도 합니다. 시장 환율로만 할 거냐, 구매력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아무튼 이렇게 중국이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군사력 확장까지 좀 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중국의 목표가 2049년,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세워졌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되는 때까지 소위 세계 제1위 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중국몽, 중국 꿈을 이룬다는 건데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미국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세계 제1등 패권 국가로서 무섭게 쫓아오는 2등 국가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의 목표는 뭐겠어요? 빨리 1등을 따라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이 1등 자리에 올라서서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경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우리 한국이 끼어 있는 겁니다. 미국은 유일한 군사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한테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 했어요. 수교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0년 뒤에, 그러니까 2003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일본하고 우리 한국 간의 교역 규모보다 한중 교역 규모가 앞섰습니다. 2004년이면은 한중 교역 규모가 한미 교역 규모를 넘어서요. 그리고 2009년이면은 벌써 13년이나 됐죠. 2009년이면은 한중 교역 규모가 한미, 한일 교역 규모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 이거는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건데 과연 이게 바람직하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취해야 됩니다. 등거리를 좀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잘할 때는 미국 편 들고 중국이 잘할 때는 중국 편 들고 하면서 우리 국가 이익을 도모하자는 거. 어느 나라든지 외교의 가장 큰 목표, 본질은 국가 이익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제가 공부하는 국제관계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식상할 정도로.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어제의 적이 오늘은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적이 되는 게 국제관계의 현실이다.
언제까지 한미 동맹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군사 동맹을. 냉전 시대 유물인데.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한국은 좀 자유롭게 이 균형 외교를 취해야 된다. 더구나 여러분의 고국 한국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아세요? 지금은 경제력 세계 10등 규모예요. 세계 10등입니다. 세계 200개 국가 가운데 10등이면 톱 5%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의 군사력 세계 6등이에요. 200개 국가 가운데서 6등이면 톱 3%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문화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K-팝. 일본에서도 K-팝 유행하는가요? 전 세계적으로 K-팝 휩쓸고 있잖아요. 그 BTS도 있고 요즘 무슨 오징어 게임도 있고 이렇듯이 경제력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6등, 문화력 세계 최고 이러한 나라가 계속 미국에 그냥 종속되다시피 끌려가는 게 바람직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좀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는 친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중하면서 그 대신 미국, 중국 어느 쪽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여러분 지금 일본에 계시니까 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제가 딱 이것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일본이 미국과 러시아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가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제관계의 본질 이걸 한번 제가 꿰뚫어 보시게 될 거예요. 1904년 5년 사이에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미국과 일본이 밀약, 비밀 협약을 맺었어요. 조선은 일본이 차지하고 필리핀은 미국이 차지하자고. 그래서 그때는 러시아하고 일본이 적이었죠. 전쟁했으니까.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비밀 협약을 맺을 만큼 친구였죠. 그런데 1941년 어떻게 됐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하고 일본은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중립조약을 맺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했고 제3국 전쟁에 중립을 지키자고 했고 그리고 일본이 미국 침략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진주만이죠. 하와이. 제가 하와이 좀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41년에는 러시아하고 일본이 친구가 돼요. 반대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적이 됩니다. 전쟁을 해요. 1945년 어떻게 됐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친구가 돼요. 미국이 러시아를 끌어들이잖아요. 일본과의 전쟁에. 그래서 일본하고 러시아가 불가침 조약, 중립 조약 했던 거 다 폐기해버리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하게 되잖아요.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됐죠.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47년부터.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냉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일본은 안보조약을 통해서 동맹으로 발전하고요. 이렇게 친구가 됐다, 적이 됐다, 적이 됐다, 친구가 됐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바로 국제관계 현실이에요.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아직까지 군사동맹을 이렇게 강화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고국, 우리 한국은 경제력 세계 10등, 군사력 세계 6등, 문화력 세계 최고 이러한 강국입니다. 비록 고래 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옛날 말이죠. 선생님들 어릴 때. 한국은 더 이상 새우가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러한 중견 국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우리 한국 고국의 종전선언 평화 협정에 관심 갖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봉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 더욱더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한두 분의 질의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염종순 자문위원님께서 직접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종순 자문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염종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예. 네, 평소에 그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제대로 되신 분한테 제대로 배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것에 대해서 99% 예, 공감하고요. 예, 사람이니까 1% 정도는 다른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오늘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예, 저는 빨간 옷을 입었지만 저는 이제 소위 좌파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하고 우리 다르진 않습니다만 예. 저희 이 모인 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그걸 전제로 제가 좀 들으면서 걱정됐던 부분이 두 군데 있어서 말씀드리면 예. 예, 저는 종전선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런데 이 저기 지금 반대 세력들이 예, 지금 뭐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될지 국민의힘이 될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 절반의 국민이 소위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평화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수교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이후에 북한이 핵을 폐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동시 진행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조건 그 이 세 가지를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방법론, 북한이 뭐 수교가 끝나면 하기 필요 없겠죠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반대파 되시는 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가장 제가 민감하게 들었던 것은 주한미군 철수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주한미군 철수가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전선언을 논의해야 되는 이 시점에 주한미군 철수라는 얘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적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타켓을 만드는 일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짧은 소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혹시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 좌파지만 빨간 옷을 입으셨다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좌파니까 빨간 옷 입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알겠습니다. 빨갱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예. 그 레드, 네.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색깔 아니에요. 프롤레타리 혁명을. 네. 그러고 보니 저도 빨간색 입었네. 저 빨갱이 아닌데. 네. 그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려면은 아마 주한미군이 철수가 돼야 될 테고 거꾸로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려면은 북한 핵무기가 폐기돼야 되겠죠. 아마 제 생각에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폐기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도 남한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주한미군 철수 곤란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 제1동포들도 뭐 비슷하리라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한미군이 언젠가는 나가야 돼. 외국 군대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요. 그 당분간이 뭐겠어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고 북한이 소위 이제 핵무기 미사일 다 완전히 이제 뭐 폐기해야 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복잡하니까 북한에서는 핵무기 완전 폐기가 어렵고 미국은 또 우리 남한은 주한미군 철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것하고 종전선언을 연계하기에는 전혀 끝내지 말자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핵무기 개발하지 말고 미국은 여기 주한미군 이때 더 이상 연합훈련하지 말고 우리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북한한테 가장 민감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지사지라는 말인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반대한다는 분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군대를 불러들여 가지고 훈련한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은 북한보다 군사비를 수십 배 더 쓰면서 주한미군 데리고 있고, 주한미군하고 1년에 10번 이상 또는 이제 대규모로 하는 게 1년에 한 서너 차례 되고, 그러니까 수시로 한미연합 훈련을 합니다. 그럼 북한은 우리보다 군사비를 훨씬 적게 쓰고, 미국의 100분의 1밖에 안 쓰고, 러시아나 중국과 연합훈련 한 번도 안 해요.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미사일 연습하고 핵무기 개발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연합훈련하지 말고 북한은 더 이상 개발하지 마라. 만약에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면 니들도 완전히 핵무기 폐기해. 이렇게 되는 거고. 거꾸로 우리가 니들 완전히 핵무기 폐기해. 더 이상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한미군 내보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맞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아까 북한이 그 보유 폐기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연계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원하면은 우리 주한미군 내보내자. 주한미군을 붙들고 싶으면은 북한 핵무기 용인하자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남쪽에서나 뭐 미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이제 동포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북한 핵무기 좀 놔두자. 통일하면 어차피 우리 것 아니냐. 이런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상당히 현실적인데 저는 이거 그렇게 반기질 않습니다. 핵무기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주한미군 철수 이뤄내기가 어렵고요. 우리가 정말 남한이 완전히 힘을 키워가지고 아니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미국보다 우세한 입장에서 니들 나가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모르지만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기꺼이 내보내려면은 북한 핵무기 없어야 되겠죠. 소위 이제 이 친북, 북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들 또는 이제 통일 이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북한 핵무기 좋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아마 소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다수 의견을 쫓아간다면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은 주한미군과 핵무기는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잘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의는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시간 네. 관계상 제가 사회자가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고경훈 자문위원님의 질문 사항입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면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을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교수님 강의에 따르면 미국은 그 종전선언을 쉽게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종전선언을 합의를 한다면 미 행정부, 미 대통령 등 그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종전선언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그 교수님의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그 주체는 당연히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와 북한 정부겠죠. 우리 시민단체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의 역할은 정부가 그거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주체는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이거는 의회가 아니라 정부고요.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를 의회가 뭐 이제 승인한다든지 뭐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문안을 뭐 이제 다듬는다 그랬는데 그 문안이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안이라면 이제 북한이 또 거부하겠죠. 그래서 북한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라면은 미국이 뭔가 조금 주저할 테고요. 그리고 남한 안에서도
종전 반대 세력 있고 종전 지지 세력이 있잖아요. 미국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수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한 사람들이나 또 제1동포나 제2동포나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소위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여론을 중시하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남쪽에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인데 어느 당이 잡을지 모르겠다고.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전쟁을 부추기는 호전적인 발언도 하고 평화적인 발언도 하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은가? 그래서 그러한 그 여론을 모으는 게 우리 이제 시민운동의 역할이죠. 민주평통이라든지. 그래서 더구나 이제 지금 선생님들 일본 민주평통인데, 민주평통이 이제 일본 지부인데, 민주평통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민주, 평화,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 평화, 통일에도 선생님들 자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문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현지에서 한국 정부나 또는 일본 정부가 한반도 민주주의와 평화와 통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전쟁이 안 끝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통일, 문턱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부터 끝내야 자유민주주의가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온전하게 발전할 수가 있고 평화로 나아갈 수 있고 통일 조금이라도 더 진전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론 조성이 가장 큰 역할이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거창하게 국가 여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염정수 선생님이었던가요? 지금 우리 이 주변에도 종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바로 내 주변, 내 가족, 친지들부터도 이제 종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평화 통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여론을 갖추는 게 가장 큰 역할 아닐까 생각합니다. 답이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예. 그 저기 일본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그 민주평통 관계자들, 자문위원님들께서 많이 보고 계신데요. 예. 그 북유럽 협의회에서 그 예. 한희영 그 자문위원님께서 그 그 선생은 직접 그 저하고 자주 접하는데 여기도 지금 들어오셨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희영 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희영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리는데 제가 지금 선생님 얼굴은 보지 못하고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새해 복 예,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그 종전선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민주 평통을 중심으로 시민 단체와 이제 전 세계 한인 그 관계자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종전선언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거를 인정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담론이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그 외에 사실은 그 외의 분들이 더 많지 않은가 싶어요. 종전선언에서 반대하시거나 다른 의견을 가신 분들이.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에서는 사실은 그 CVID라고 해서 대외적으로 우리는 핵폐기, 그러니까 북핵 해결 원칙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그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우리는 원한다. 이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일반인들에게 설득적으로 그러니까 설득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핵폐기를 원하는데 북한이 안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지 그런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설득력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이재봉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미국의 내심에는 미국이 실질로는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그 사실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알리는 작업부터 먼저 접근을 하는 게 더 설득력 있게 종전선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돌출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만약에 근데 정부 차원이나 언론 차원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원하지 않는데라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할 건지 이게 정말 너무나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건 아닌지 그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 네.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또는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나 많은 동포가 아마 좀 미국 친향적 아니겠어요? 미국에 이제 호감을 많이 갖고 있죠. 중국이나 북한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미국은 뭐 호전적이라든지 아까 제가 역사적 사실을 얘기했지만은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치 않는다든지 이런 말은 믿지 않을 거예요. 또 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은 안 물러갈 것이다. 이건 엄연히 국방부 문서에 나와 있지만은 이거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말은 믿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것까지 골치 아프게 할 것 없고 미국은 북한보다 국방비를 100배나 더 쓴대. 그리고 남한은 북한보다 최소한 20, 30배 더 쓴대. 그리고 북한에는 남한에는 미군이 있는데 북한에는 러시아 군대도 없고 중국 군대도 없어. 그럼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미국이 이라크 쳐들어갔듯이, 리비아 때렸듯이, 아프가니스탄 들어갔듯이, 만약에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다면 벌써 들어갔겠죠.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에 대들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핵무기 없었다면 벌써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럼 북한이 왜 무엇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 전쟁의 가능성, 미국의 침략 가능성을 없애주면 될 것 아니냐? 그 침략 가능성이 뭐냐 이거예요. 주한미군 아니에요? 주한미군하고 우리 한국은, 남한은 끊임없이 연합훈련을 하면서 북한한테는 핵 쏘지 마라, 개발하지 마라, 미사일 쏘지 마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주한미군 역할을 바꿔야 된다든지, 주한미군 철수하면 또 민감하게 생각하니까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데 북한이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느냐. 그럼 그걸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훈련 중단이에요.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 여기까지 할 것 없이 남한하고 미국하고 연합훈련 중단이라도 해야 북한이 핵무기 개발, 미사일 시험 멈출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제 참여자 두 번, 세 번 강조했듯이 전쟁을 끝내지 않고 있으니까 북한은 끊임없이 핵무기 미사일 개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남한은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 어마어마하게 사와요. 세계 1, 2등 경쟁해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누가 더 많이 사오는가. 북한은 그런 돈 없잖아요. 그래서 똘똘한 놈, 핵무기하고 미사일을 가져놓은 대신에 무슨 전투기다, 폭격기다, 뭐 대포다, 뭐 탱크다 이런 거 많이 준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듭 이거 아까 제가 세 번 네 번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쟁을 끝내는 거다. 북한 핵무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북한 핵무기 못 없앤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설득이 안 된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뭐야 하냐면 우리 남한의 이제 극우, 미국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죽어도 하여튼 저 북한하고 평화적으로 못 지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사라져야 통일이에요. 평양이 무너져야 평화고 그런 사람한테는 이거 설득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그 합리적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핵무기와 미사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막기가 참 어렵다. 아까 그랬잖아요. 1분에 200km 속도 나라면 어떻게 막겠어요? 하늘에서 바늘과 바늘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막을 수가 없고, 북한이 미사일 한 군데서만 쏘는 거 아니고 한 방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고, 그래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도록, 개발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게 전쟁을 끝내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설득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요. 우리 한 선생님이 더 이제 연구해 보세요. 네. 진짜 설득하는 작업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은 동부협의회 그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이후에 교수님께 질의하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연해 주신 이재봉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맙습니다.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해준 귀중한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문위원님들, 그 이재봉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일본 동부협의회는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동참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 참여해 주신 일본 동부협의회 자문위원님들과 제1한국인 여러분께서도 그 조국의 평화와 통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온라인상의 단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위해 화면을 켜주시고 그 잠시만 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문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종전선언 하면은 종전선언 지지한다 좀 해주시겠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전선언 지지한다. 지지합니다. 지지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 할까요? 지지한다, 지지한다, 지지한다. 종전선언 지지한다. 지지한다. 세상에 괜찮습니까? 예, 본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는 잘 들리지 않지만은 꼭 한반도 종전선언이 꼭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마음다짐하면서 크게 한번 각자 외쳐봅시다. 자, 제가 종전선언 하면 지지한다, 지지한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전선언! 지지한다. 지지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연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항상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재봉 교수님 아주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독일에서도 들어오셨네. 진양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훌륭한 염종수님 박사님의 그 질문도 아주 굉장히 핵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언뜻 보니까 이 김달범 선생님 보이고 우리 김재문 위원님도 배드리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김달범 선생님. 아이고, 아주 그저 머리 좀 염색 좀 하시지요. 네. 흰머리 멋있으세요. 염색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엄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쫙 보여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저기 지금 40만 넘었다. 네, 나가셔도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나중에 일본에서 한번 초청해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본 간지 3년 네, 반 여러분들 됐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빨리 저 서울 도쿄 땅 밟아보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회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자.